북한이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그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시험장의 모든 갱도들을 폭발의 방법으로 폭락시키고 청와대는 미래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은 우선 갱도 입구를 막은 뒤 시설과 인력도 철수시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08년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할 당시와도 비교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불법 고용된 혐의를 받고 있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을 해외여행에까지 데리고 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필리핀 도우미들에게는 대한항공 직원의 출장용 항공권이 발급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외 지점에서 여권을 빼앗아 관리했다는 주장입니다. 감사원이 사상 처음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대해 본격적인 감시와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법조계 등에서 나옵니다. 길을 걷다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10명 중 6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한 사상자의 절반 이상은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이었고 사고도 등교나 출근을 하는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북한이 오는 23일에서 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어젯밤 발표했습니다. 갱도를 폭파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취재진을 부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약속대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첫 번째 조치를 내놓은 셈입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조치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식은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일기 조건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3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갱도 입구를 붕괴시킨 뒤 지상에 있는 관측 설비와 연구소를 철거하고 연구 인력들도 철수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기자들을 초청해 폐쇄하는 장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는 다이너마이트 소리가 핵없는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첫 축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이번 폐쇄 조치에 대해 앞으로 핵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은 풍계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폐쇄할 경우 핵실험은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발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를 언제까지 완성할지에 대한 언급이 트럼프 정부 관계자 입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위터를 통해 직접 북한 핵실험장 폐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이는 매우 영리하고 정중한 제스처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추켜 세웠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훌륭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핵실험장 폐쇄 소식을 속보로 전한 가운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신뢰 쌓기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 완성 시한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Can it actually be done by the time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s 4 years is up? Yeah, it can. And that really depends on the will of the North Koreans to make that possible. 북기획관은 핵협상 전문가이자 폼페이오 방북에 동행한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4년이 끝나는 시점은 2021년 1월로 2020년엔 미국 대선이 치러집니다. JTBC 유미애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가 아닌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만 막는 식이 아니라 아예 없애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그 방법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부 유선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북한이 모든 갱도를 폭파하겠다고 했던 것,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줄까요? 네, 북한이 지금 폐기하겠다라고 발표한 갱도의 모습을 지금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과거에 공개했던 내부 구조를 가지고 폐기의 과정을 한번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조금 더 직선에 가까운 발전된 형태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2010년에 북한이 공개한 갱도는 이렇게 달팽이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거와 아주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풍계리에는 1번, 2번, 3번, 4번까지 갱도가 있었던 거죠. 자, 일단 그럼 저 속에 있는 저 내부 중심까지 파괴하는 게 핵심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폭발로 북락시키겠다. 그러니까 폭약으로 북락이요? 네, 예. 폭약으로 폭발을 시켜서 무너뜨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통상적인 그 방법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달팽이관 모양의 핵실험장 갱도엔 이렇게 중간중간에 차단벽이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폭약을 좀 설치를 해서 순차적으로 혹은 한 번에 폭발을 시켜서 갱도 전체를 이렇게 무너뜨리겠다 하는 구상입니다. 예, 지금 그림상으로 봐도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폭발을 시켰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도 상당히 또 필요하겠군요. 내부 붕괴가 끝나면은 저 입구를 이제 막게 되는 거고요. 네, 입구를 막는 방법도 이제 두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갱도 내부를 이미 폭파시킨 상황에서 이렇게 입구만 이제 타설을 해서 콘크리트로 막을 방법을 쓰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예. 아예 입구에도 폭약을 설치를 해서 같이 무너뜨려서 막아버리는 방법 이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입구에 폭약을 설치해서 완전히 입구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이군요. 자, 저렇게 해서 입구를 막는 절차가 끝나고 나면 또 주변에 있던 시설도 다 철거를 하고 인력도 다 빼겠다 그런 계획인 거죠. 네, 풍계리의 시설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성 사진을 통해서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미국 전문 매체 산팔로스가 지난달 20일에 찍힌 풍계리 위성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위쪽에는 갱도가 보이고 이거를 먼저 무너뜨리는 선 붕괴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시설과 건물들, 주로 이제 관측 설비, 연구소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걸 철거하고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차량들, 또 경비 인력, 연구 인력들을 철수시켜서 3단계에 걸쳐서 핵실험장 폐기를 완성하겠다.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또 언급된 조치들이 얼마나 또 현실성이 있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될 것인지 잠시 후에 또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현장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까지 5개국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변국 가운데 유독 일본이 빠지고 대신 영국이 들어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핵시험장이 협소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자단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에서 오는 기자들로 한정시킨다. 북한은 한반도 주변국 가운데 일본을 배제했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한반도 문제에 일본이 앉을 자리는 없다며 노골적으로 비난해왔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최근까지도 북한의 비핵화 계획을 폄훼하고 북미 대화를 방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지지통신은 일본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고 극우 매체인 산케이는 외화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신 공식 핵 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포함됐습니다. 객관적으로 핵실험장 폐쇄를 공중에 질 제3자로 참여시켰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영국은 북한과 수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과정에서 핵 반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영국이 반출국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풍계리 취재단은 베이징에서 원산까지 전용기로 이동한 뒤 특별 전용 열차로 풍계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또 원산에 기자센터를 둬 통신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폐쇄 장면의 생중계 여부도 관심거리인데 북한 내 통신 사정 때문에 아직 불투명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두고 지금 보신 것처럼 백악관과 청와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이제 2008년이었죠. 영변의 냉각탑 파괴 때와 다를 게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작년 9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말 뉴스룸에서 연결해서 그때 이제 풍계리에 인공 지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원자탄이냐 수소탄이냐 이런 거 여쭤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북한이 이 갱도 입구를 콘크리트로 막는 게 아니라 입구를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갱도의 빈 곳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예. 보통 갱도가 한 1km, 2km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 콘크리트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그렇죠. 들어가게 되겠군요. 시공도 복잡하고 또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갱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우회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시 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을 시키게 되면은 요소 필요한 곳에 폭약을 설치해서 붕괴를 시키고 입구까지 붕괴를 시키게 된다면은 파고 들어가도 안 되고 파고 들어가려도 붕괴 때문에 안 되니까 좀 더 확실한 폐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 폐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폐기라고 발표한 것도 그런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폐쇄라고 할 때에는 막는다,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고 폐기라고 할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폐기라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비핵화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너무 기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사실 그 갱도에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던 거 아닙니까? 원자탄이든지 수소탄이든지 터뜨렸어도 사실 일본은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갱도인데 과연 폭탄으로 그걸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하는 궁금증도 나옵니다. 보통 이제 그 6번 실험을 한다고 할 때 같은 터널에서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는 같다 할지라도 곁가지가 있어서 곁가지 들어가서 여기서 실험하고 여기는 무너집니다. 그다음에 2차 실험할 때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실험하고 여기 무너지고 실험장 자체는 무너뜨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간다고 했을 때 왜 이 주 통로만 안 무너진 것이지 다른 데는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주 통로를 무너뜨리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또 관심이 가는 거는 기자들을 참관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과거 이제 약속을 했었던 전문가들의 참관 부분은 언급이 없어서 이거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내부 구조 일부도 다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2번 갱도 실험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자력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좀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핵무기의 종류하고 핵물질의 종류하고 핵실험 수준 핵무기의 수준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용하지 않은 3번, 4번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서 그 설계도를 보고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핵실험 기술 수준을 알 수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실험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방사능 동위원소를 측정하는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북한이 이미 많은 동위원소들 채취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검증하는 것을 우리가 결과를 받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꼭 정상에서 시추를 해가지고 보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나중에 또 이제 사찰과 감시를 계속 이어갈 테니까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볼 수 있다. 우선 북미회담 이전에 그것을 검증한다고 할 때에는 이런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뒤로 물릴 수가 있고요. 다만 이 터널에 사용하지 않은 터널을 보고 전문가들이 거기서 어떻게 폭발시키는 것이 좋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만약에 북한이 하나 제언을 한다면 이쪽의 전문가들은 초청을 해서 같이 논의하고 폭발시키면 조금 더 확실한 비핵화의 방법이 되고 신뢰성도 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또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23일에서 25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짜를 하나 딱 정한 게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도 결정될 수 있다 그랬는데 날씨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까? 폭약을 쓸 때에는 전기식 내관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것을 쓰게 되면은 비가 오거나 특히 천둥 번개가 칠 때에는 오작동의 그 여지가 있죠.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날 한 것이 좋고요. 또 하나는 참관을 하는 사람들이 비중에서 참관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8년 이제 영변 원자로 냉각탑 파괴 때와 마찬가지 아니냐,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냐. 그 당시에 이제 냉각탑을 파괴하고 나서도 핵실험은 계속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냉각탑은 원자로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외부적인 부수적인 것을 폭발시킨 것이고요. 그거는 충분히 강물을 끌어다가 다시 자체적으로 냉각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폐기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핵실험장 자체를 폭파시켜서 폐기하고 인력을 철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비핵화 방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들이 산업연수를 받을 것처럼 데려와선 집안일을 시켰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물건뿐 아니라 사람까지 밀반입한 게 됩니다. 회장 일가가 해외로 여행 갈 때 이들을 데려갔고 경비는 회사가 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해외여행을 갈 때도 가족마다 한 명씩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을 동행시켰다는 게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조양호 회장이랑 아들이랑 다 같이 왔어요, 미국에. 왔을 때 그 메이드를 데리고 왔어요, 한 명씩. 이렇게 함께 온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은 대한항공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출장 때 적용되는 항공권 할인도 받았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출장 처리할 경우 경비도 대한항공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도우미들에 대한 관리도 해외 지점에서 맡았는데 특히 여권 관리에 신경을 썼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메이드의 여권을 지점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도망갈까 봐요.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과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출입국 당국은 이번 주부터는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오늘 사건 사고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모노레일 관람차가 잇따라 부딪혀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선 달리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2명이 숨졌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모노레일 관람차 한 대가 앞서가던 관람차를 들이박았습니다. 낮 1시 20분쯤에는 반대 방향에서 달리던 모노레일이 앞에 있던 관람차와 부딪혔습니다. 관람차 4대에 타고 있던 59살 이모 씨 등 2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스카이큐브라고 불리는 관람차는 평소에도 자동 제어로 운행됩니다. 경찰은 당시 제어기가 고장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이천터널 근처에서 57살 이모 씨가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어졌습니다. 이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뒷자리에 타고 있던 61살 윤모 씨와 72살 강모 씨는 숨졌습니다. 이 씨 등은 친척 관계로 이 씨 어머니 장례를 치른 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에서 불길과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대구광역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도동분기점 근처에서 36살 박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평화로운 주말 저녁, 프랑스 파리에선 흉기 테러가 있었습니다. 체첸 공화국 출신의 20대가 중심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자신들이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도로에 한 사람이 부상을 입은 채 누워있고 시민들은 거리를 도망치듯 내달립니다. 파리 중심과 오페라하우스 인근 거리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 5명이 나왔는데
이 중 2명은 중태입니다. 범행 당시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 범인은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소속 전사가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러범은 식당과 주점 등이 몰려있어 한국인도 많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주말 저녁을 보내던 시민들을 노렸습니다. 프랑스에선 IS가 배후로 분류되는 테러로 2015년 이후 24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에서도 식당 등이 많은 버러마켓에서 주말을 보내던 시민들을 겨냥한 흉기 테러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유럽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가 또다시 등장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의원 사직서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 반면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까지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방선거에 나가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놨습니다. 내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를 같이 치를 수 없어 내년 4월까지 의원 공백 상태가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사직서만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4개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1년 동안 사실상 박탈당하는 겁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드루킹 특검에 대해선 사직서를 처리한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기문란, 헌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치하는 것 또한 직무유기입니다. 한국당 내에선 물리력을 써서라도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걸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바른미래당도 국회 정상화의 해법은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 수용이라면서 여당의 원포인트 국회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막판 합의가 안 되면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감사원이 최근 대검찰청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대검이 감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는 이달 초 대검찰청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이 설립된 1963년 이후 대검찰청이 감사 대상에 오른 건 처음입니다. 제2과뿐 아니라 상급 부속격인 제1과 인력까지 동원돼 투입된 인력이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대검찰청에 사무실을 꾸리고 각 검찰청의 인사와 회계, 재무자료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통 법무부를 감사해왔지만 검찰에 대한 정식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착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에 대해선 개혁 작업의 하나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등에선 이번 감사 착수가 기존의 개혁 방안에 더해 검찰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와 견제를 알리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삼성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른바 구사대를 육성하는 계획을 짰던 것도 문건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노조원의 정보를 은밀하게 모으는 게 이 구사대의 역할이었다고 하는데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구사대원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활동 자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소속 노무사 박모 씨는 2013년 하반기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출범과 관련한 각종 대응 방안을 문건으로 작성했습니다. 검찰과 노조 등에 따르면 이 중엔 구사대를 육성해 노노 갈등을 조장한다는 계획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 때문에 급여가 줄었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하고 파업을 위한 투표에서 반대표를 확산시키는 게 주된 임무입니다. 또 노조원의 가정사와 금전관계 같은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하고 사측이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체증하는 것도 구사대의 역할이었습니다. 구사대 규모는 전체 노조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전국의 서비스 센터별로 구체적인 인원까지 문건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직급이나 영향력에 따라
부사대원들에겐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도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은 실행되지 않은 검토 문건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측이 노조원들의 전향 가능성 등을 종합해 빨강, 주황, 노랑, 녹색 등 색깔별로 분류한 문건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노무사 박 씨와 노조 무력화 작업을 주도한 삼성전자 서비스 최모 전무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밤마다 낯선 초인종이 울린다면 상당히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황당하게도 이렇게 찾아온 이들은 성매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반복이 되자 지금 경찰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여성 A씨가 취재진에게 제공한 CCTV 영상입니다. 두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오피스텔 방을 안내합니다. 안내한 남성은 곧바로 자리를 떠납니다. 몇 분 뒤 다른 남성도 나타나 방으로 향합니다. 바로 다음 날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낯선 남성들이 잇따라 자신의 방 초인종을 누르면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더니 누가 여기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잘못 온 것 같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합니다. 문 두드린 거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 다음에 또 그러면 신고를 해라. 하지만 같은 일이 8번이나 반복되고서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남성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책이 휴대전화 앱으로 남성들을 모집합니다. 성매수에 나선 남성을 피해 여성 A씨의 오피스텔로 안내합니다. 그리고는 남성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돈을 챙겨 달아납니다. 경찰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파악하고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거리가 짧아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현행법상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차를 300m 몰았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위험한 곳을 벗어나려 했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울산에 사는 34살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길을 잘 몰랐습니다. A씨는 말다툼 끝에 차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다른 사람을 불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차가 정차된 곳은 갓길이 없는 굴곡진 도로입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된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300m가량을 몰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주유소까지 간 A씨는 직접 112에 전화했습니다. 대리기사가 가버려 안전한 곳까지 운전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겼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긴급 피난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지인이나 경찰에 차량을 움직여달라고 요청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도 새벽 시간인 걸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 꽤 있죠. 사고도 많이 납니다. 주의력이 떨어진 채 길을 걷다가 난 교통사고의 60% 이상이 휴대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사상자의 절반은 10대, 20대입니다. 이주찬 기자가 그 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정신없이 길을 건너는 여성, 그대로 차에 치여 넘어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 역시 스마트폰을 보느라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최근 3년간 한 대형 보험사에 접수된 보행자 과실 사고는 1,723건, 이 중 61.7%는 휴대전화 사용 중 일어났습니다. 사상자의 절반 이상은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이었고 사고는 등교와 출구 시간대인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집중됐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는 경우보다 스마트폰을 보며 조작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도 걸어 다닐 때 핸드폰 잘 안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차 빵빵 될 때도 있고 또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어서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이처럼 사고가 잦아지자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 화면이 자동으로 잠기는 앱도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용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게 사고 예방에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더니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잠시 뒤 다른 차가 앞을 가로막고 뒷차는 이 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제2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조암 나들목 근처에서 지병에 있던 50대 A씨가 의식을 잃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침 지나던 한영 택시는 자신의 차로 A씨의 차를 막아 A씨를 구했고 인천경찰청은 한 씨에게 표창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 야구에는 진짜 봄이 왔습니다. 오늘 올 시즌 처음으로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이겼습니다. 이번 달에만 8승 2패로 단독 3위, 하위권을 맴돌던 그 한화가 아닙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한화 호잉이 빗맞은 땅볼 타구에도 전력 질주합니다. NC의 실책을 틈타 양성우는 홈까지 파고듭니다. 한화는 이후 이성열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스미스는 선발 투수가 약하다는 한화의 불안을 털어냈습니다. 8회 원아웃까지 10개의 탈삼진으로 한 점도 내주지 않고 마운드를 내려오자 한화 팬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화는 올 시즌 처음으로 무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넥센 홍성갑의 외야 깊은 타구를 부산 박건우가 펜스 근처에서 잡아냅니다. 그런데 그라운드엔 공이 보입니다. 잡았던 공을 빠뜨렸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관중석에서 또 하나의 공이 들어와 혼란을 낳았습니다. 넥센은 이정우가 몸에 맞는 공으로 다리를 절다 교체됐지만 임병욱의 7회 결승 홈런으로 두산을 한 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SK 힐만 감독이 심판에게 격렬히 항의합니다. 8회 몸에 맞는 공을 던진 SK 투수 신재웅의 퇴장이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심판은 앞서 LG 고우석이 몸에 맞는 공을 던진 뒤 SK가 보복성 투구를 했다고 봤습니다. SK는 정의윤이 말로 없는 포함 연타석 아치를 그려 LG를 크게 이겼습니다. 기아는 최영우의 홈런 2방에 이어 8회 버나디나의 결승타가 나오며 삼성의 8대7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영화 어벤져스가 개봉 19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외국 영화로는 역대 가장 빠르게 관객 수가 늘고 있습니다. 마블 시리즈에 대한 팬덤이다. 상영관을 다 가져가 흥행했다. 해석도 다양합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어벤져스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개봉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은 배우들을 보려고 관객들은 밤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봉 첫날 98만 명의 관객이 찾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19일 만에 역대 21번째로 1,000만 영화가 됐습니다. 외국 영화로는 아바타, 겨울왕국 등에 이어 5번째입니다. 흥행 이유를 두고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집니다. 한 영화에 23명이나 되는 영웅이 등장해 악당과 맞서는 스토리지만 그 사이사이엔 지난 10년간 마블 영화 시리즈의 또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팬덤을 형성하며 한 사람이 여러 번 영화를 관람하는 신드롬도 나왔습니다. 저 3번 정도 포인트 찾아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범죄 영화가 대세인 한국 영화에서 압도적 스케일과 화끈한 액션, 그리고 유머까지 곁들인 구성이 관객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벤져스 돌풍은 극장가의 여전한 독과점 논란도 남겼습니다. 한 영화가 2,500개 넘는 스크린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영화를 볼 관객의 권리를 빼앗았다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대북 방송 확성기를 불량 부품으로 제조하곤 로비를 통해 군에 납품한 업자와 이를 눈감은 대령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성능이 떨어지는 대북 확성기로 166억 원대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 대표 조모 씨와 성능 평가 기준을 낮춰준 권모 대령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단식 농성을 하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얼굴을 때린 31살 김모 씨가 내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김 씨 아버지는 아들의 구속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질환이 생긴 피해자 54명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폐질환 15명, 천식 41명의 피해가 더 인정됐고 중복된 2명을 빼면 54명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522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공공기관뿐 아니라 아파트도 비상발전기 시험 가동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시 산하기관은 가동 중단을 의무화하며 민간 사업장은 최대한 동참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서울에 있는 비상발전기 15,000여 대가 하루에 30분 시험 가동을 멈추면 대기 오염물질을 1,000kg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 6.13 지방선거죠. 오늘로 정확히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현장 기자와 함께 지방선거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부의 류정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류 기자, 자, 북미 정상회담이 선거 바로 하루 전으로 잡혀서 이제 각 당이 새로 전략을 짜느라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각 당에서 선거에 대한 공식 슬로건이 나왔네요. 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또 내 삶을 바꾸는 투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줄에 있는 나라다운 나라, 이거는 뭐 계속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네, 작년 5월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내걸었던 슬로건입니다. 촛불 집회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답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청와대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이라는 분석이고요. 앞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내건 바가 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거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당 슬로건으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제 지방선거에도 이어가는 그런 모양이네요. 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부드럽다 이런 비판을 담은 슬로건인데요. 이념 대결로 정통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넣어서 경제 부분을 부각한다는 방침인데요. 바른미래당 역시 민생은 바른미래당, 1번과 2번이 싸울 때 3번은 일하겠습니다. 이런 민생을 앞세운 구호를 몇 개를 놓고 내일 중에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의 경제까지 이제 추가를 했다는 거군요. 근데 이 슬로건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쨌든 그 당 차원에서는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선거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또 중요할 텐데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선거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각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홍준표 대표는 연일 북미 회담이나 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대해서 쇼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이도 북한의 노동신문도 매일같이 홍준표를 역적 패당의 수괴라고 합니다. 또 며칠 전부터는 노동신문하고 북에서 민주당 선거운동까지 해주고 있어요. 홍 대표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다룬 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지방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해달라고 미국에 얼마나 사정했겠는가라는 말도 했었죠. 네, 민주당 주변에서는 그 말이 맞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북한과 미국이 다 따라한다는 거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지금 야당에서 인정한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역시 한국당이 비판만 한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즉각 트위터를 날렸어요. 참 영리하고 자비로운 조치다. 고맙다. 그토록 믿었던 트럼프가 홍준표 대표를 배신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 지역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경기도가 상당히 과열된 것 같습니다. 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바꿔달라. 그러니까 선수를 교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2012년에 본인의 그 후보의 그 친형과 형수에게 욕설을 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고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남 후보가 지난 금요일에 제대로 들어봤더니 상식 이하의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만약에 경기지사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갑질을 일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한 대로라 그러면 이제 2012년에 이미 공개가 된 거잖아요.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 때도 이 부분 논란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남 후보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거군요. 네, 이 녹취록은 사실 이 후보가 큰 선거에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9일 날 경기도를 방문해서 내가 하는 말은 막말도 아니다. 이 녹취만 유세차에 틀어놓으면 경기도민이 이재명 후보를 찍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남 후보가 오늘 이 부분을 다시 문제를 삼은 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쟁점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이 후보 측은 욕설은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홍준표 대표와 함께하다 보니 남경필 후보까지 판단이 흐려진 것 같다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 파일에 가슴 아픈 가족사가 담겨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낙선을 위해서 공개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지방선거 관련 소식 종합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올라서 초여름 날씨지만 일교차는 큽니다. 오늘 밤부터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와 내일은 종일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